다 좋은데 왜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지? 이런 때 보시면 돼요. 평범한 것들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재적 조절 동기는 그냥 보통.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건 지금 그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응답한 원점수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내재적 동기가 다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럼 이 친구는 보통이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다 높은 편이에요. 근데 내가 약간 아니다라고 응답했죠. 그러니까 나는 낮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에 비해서 내가 높은가 낮은가를 보는 거예요. 원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된 조절 동기 24번부터 28번까지 볼게요. 수학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매우 그렇다. 25번. 방금 전에 그 질문 보면서 요런 것들은 약간 내재적이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왜냐면 그 전에 내재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번부터죠. 19번부터 23. 도전을 필요하는 거가 좋다. 어렵더라도 지적인 호기심이 좋다.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도 배울 수 있는 게 좋다.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좋다. 지식을 쌓는 거 좋다. 근데 이해하고 싶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약간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잠시 뒤에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는 내재적인 거, 확인된, 부과된 외재적. 일단 이 친구 말고 얘랑 얘는 선을 완벽하게 그을 수 없어요. 붙어 있는 건데 어느 질문까지는 딱 여기 안에 들어가고 어느 질문까지는 딱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질문들은 만들어 두기는 했지만 이걸 물어보는 이 질문에 응답한 것만 가지고 이게 높다 낮다라고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볼 수도 없지만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얘네 네 개들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동기를 정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딱 구분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이게 별로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의식은 목표 지향성 동기처럼 지적인 호기심이 좋아? 공부가 즐거워? 그러면 숙달 접근. 칭찬받는 게 좋아? 수행 접근. 혼나기 싫어? 수행 회피. 이해 안 되는 게 싫어? 숙달 회피. 얘는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져요. 그러니까 개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일단 얘네 둘이 섞여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얘네 둘도 섞입니다. 중간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섞여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야 저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거야? 저게 이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 얘가 이쪽에 가깝구나. 이쪽에 가깝구나. 크게는 내재적인 편이구나. 외재적인 편이구나. 혹은 그 중간에서 완전히 내재는 아니라면 확인된 편이구나. 아니면 부과된 편이구나. 아니면 그 중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1-25번부터 28번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모두 다 5문항씩으로 끊어져 있어요. 문항수 한번 볼까요? 학습 동기에서는 9문항, 9문항,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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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5개, 5개예요. 그리고 별도 측정 문항이 없고 문항을 공통으로 같이 뽑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자기조절 동기에서 24번부터 28번까지로 가겠습니다. 24번 아까 봤고요. 25번은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 나의 미래에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게 전형적인 확인된 조절 동기예요. 1-25번이 아주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나를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운 아이도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기는 해요. 1-27번 나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 원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28번 나는 공부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25번과 28번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검사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아이가 응답하는 확인된 자기주를 물어보는 문항이 다 해서 5문항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도 보통 한 5문항 정도로 확인된 조절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항을 처음 만들었었던 그 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이 확인된 조절 문항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한 14문항 정도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왜 5문항으로 추렸냐? 14문항을 다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 안에서 이걸 가지고 다 검사를 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제가 이 검사를 개발을 할 때 가장 포커스를 많이 뒀었던 건 검사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질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정한 방향을 물어보는데 뭐 이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아이들이 응답한 게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제가 평균이 있으면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있겠죠. 보통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얘랑 얘는 많이 다르죠. 얘는 뭐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정도 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보통의 아이들이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명수는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명이고 여기가 100등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25등이고 가운데가 50등, 여기가 75등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한 아이들의 50명의 점수가 여기에 빽빽하게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검사한 아이들의 50명 점수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보통의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도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걸 평균을 내요. 그래서 그냥 요만큼 보통의 아이들이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을 때 이 검사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항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여기,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여기, 뭐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간의 편차가 없으니까 이걸 총점으로 했을 때 얘가 전체 점수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전체 점수에 영향을 훅훅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쉬운 국어 시험 문제예요. 평균이 95점이에요. 그러면 국어 시험을 가지고 얘가 진짜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평균이 40점이 나왔어요. 그때 90점 맞은 아이들이랑 그때 10점 맞은 아이들은 진짜 잘하거나 진짜 못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문항을 중간에 많이 쳐냈어요. 14문항 중에서 9문항을 버렸습니다. 버렸을 때 버린 순서는 표준 편차가 큰 문항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5문항만 가지고 아이들의 점수를 꽤나 높은 확률로 측정 가능하게 통계적인 어떤 기법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SCA라는 검사로 이미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겠죠. 자, 이 친구 확인된 조절 동기 어때요? 아까 내재적보다는 훨씬 더 높아 보이죠? 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재적은 이 정도지만 확인되는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요. 일단 절대값만 봤을 때. 그 다음에 부가된 보겠습니다. 부가된 선생님이 나를 훌륭한 학생으로 봐주는 걸 바라기 때문에 공부한다.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네요.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것을 결국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다에 약간 그렇다.
나의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나의 부모님들이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죠? 근데 1-30번은 약간 부가된 조절이랑 약간 느낌 섞이죠, 이것도. 왜냐면 내 인생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1-25번이랑 비슷해요. 공부하는 게 미래에 유용할 것 같아서 공부한다랑 약간 또 비슷하죠.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공부한다. 주변의 평판도 별로 필요 없어요. 얘는 주변에 엄마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안 봐요. 선생님 눈치도 안 보고 뭐 나를 칭찬을 하던 말던 뭔 상관이야.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다가옵니다. 33번. 내가 공부를 잘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아이가 응답한 거예요? 아이가 응답한 건 안 봤어요. 32번과 32번 말씀하시는 거죠? 33번이 네. 이제껏 32번 전까지 다 끝난 거라 반대예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1-33번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놓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검사 환경이 어땠었냐면 앞에 한 90분 정도의 수학 시험을 보고 근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결과가 안 좋았어요. 시험을 하나 망쳤습니다. 그것도 90분 동안 시험 문제에 거의 반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고 싶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생이 가자고 재촉하고 옆에서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이 최대로 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왔다 갔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보시잖아요. 그러면 순간 집중력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응답해야 되나 아니다라고 응답해야 되나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친구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오차들까지도 그냥 포함이 돼서 통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오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의 아이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 1-20%의 점수가 좀 잘못 측정되게 나와 있는 게 수만 건이 있으니까 이미 통계적으로 그냥 다 필터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친구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표에 나오는 거랑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지금 결과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 친구가 아니 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슬퍼하는 거 싫고 아니 슬퍼하는 거 상관없고 친구들이 똑똑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만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너는 그러면은 왜 공부 잘해? 선생님께 칭찬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관심 없어? 네, 저는 별로예요.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괜찮아?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친구들이 너 이렇게 막 공부 잘한다고 와, 너 공부 되게 잘한다 이런 거 그것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러면 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네.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걔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요것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읽으면서 뭔가 상충된다라는 게 있으면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네. 자, 여기까지가 부가된 조절 동기예요. 부가된 조절 동기의 전형인 것은 이거예요. 1-25번, 1-28번. 수학을 잘하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확인된이죠. 부가된이니까 29번부터. 네, 33번이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게 뭐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요. 여기는. 그쵸? 훌륭한 학생으로 봐주는 게 좋다. 뭐 기타 등등. 자, 34번부터 38번까지 외제적 조절 동기예요. 자기 조절 동기에서 외제적 조절 동기예요. 잠깐 이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자기 조절 동기 위에다가 요거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괄호치고 SDT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SDT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기 결정성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조절 동기를 완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기 조절 동기는 나온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동기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심지어 1970년대 후반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거여서 이게 높으냐 이게 높으냐만 가지고 얘는 외재적이다 아니다 내재적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만 높으면 얘는 외재적이다, 둘 중에 내재적이 조금만 높아도 얘는 내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학자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둘 다 높은 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둘이 배타적이지 않다, 서로 그냥 독립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배타적이다, 독립적이다, 같은 말이네요. 제가 단어를 잘못 쓰고 있었어요. 맞나요? 아유,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지적이 높으면서 내지적도 높을 수 있다, 외지적이 낮으면서 내지적도 낮을 수 있다, 둘 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는 내재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외재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약간 그 중간 어둠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동기가 나오는 아이들은 뭔가 이 아이와도 다르고 이 아이와도 다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파기 시작하면서 만든 이론이, 그러면 얘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생겼어. 동기가 생겼다는 뜻은 공부를 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작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했어요. 그럼 그 작심을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얼마나 결정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그냥 그라데이션 되면서 쭉 내려오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확인된 부가된 외지적, 얘네들은 외지적 요인이에요. 얘만 내재적이에요. 얘네 세 개는 묶어서 외재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외재적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확인된 바로 위 칸에, 그러니까 확인된과 내재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통합된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된 조절까지 외재적 요인이에요. 근데 통합된 조절은 아무리 측정을 해도 내재적 동기랑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조절이 높은 아이들이 통합된 조절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내재적 조절 동기를 그래서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통합된 조절까지 내재적 범주 안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둘을 구분하려고 했더니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높으면 같이 높고 낮으면 항상 같이 낮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틈을 타고 나서 칼로 딱 잘라버리면 좋은데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두 점수가 구분이 안 돼요. 통계를 쭉 돌리면 내재적만 나오는 높게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다 통합되니 같이 높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개념은 뭐였냐? 원래 내재적 조절은 그냥 공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통합되는 지식들을 머리에 쌓아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여러분 대신 느끼시는 것처럼 그 녀석이 그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재된 건 내가 밖에 나가서 뭐 고무줄 놀이를 하고 싶다. 어렸을 때 애기들 있잖아요. 내지는 나가서 축구를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면 재밌으니까. 이거는 내재적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내면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놀아달라고 하니까 나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확인된과 내재적 사이의 어둠이에요. 확인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일요일날 아빠들 모습처럼 나는 누워서 12시까지 자고 싶은데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니까 10시에 눈 비비적비적거리고 일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롯데월드 가야 되는 거, 이런 게 확인된과 내재적 중간에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딱 확인된까지만 일로 넘겨버리고 나머지 통합되는 그냥 내재적으로 흡수해버려서 내재적 조절 동기가 즐겁다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는 게 좋다, 배우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즐겁다만 내재적,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통합된 조절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외지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4번부터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화를 내기 때문에 공부한다. 질문의 경향이 좀 달라졌죠. 부가된과. 아까는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혼나기 싫은 상황으로 넘어왔어요. 부모님들은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내가 공부를 하면 적어도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요게 또 그 위에 있는 거랑 조금 섞이는 부분입니다.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 자체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기 싫어서 공부하거나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나에게 틀을 쫙쫙 맞춰놓고 내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안 끌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무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동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처럼 내재적, 그리고 쭉 가서 확인된, 외지적. 여기가 확인된, 여기가 부가된이라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점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점수가 일제히 50점보다 낮아요. 이게 뭐 상관없어요. 이 위로 튀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무동기예요. 무동기라는 개념은 자기 조절 동기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성 동기 이론에서는 무동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긴 무동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동기는 동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동기 개념은 네 가지 세부 요인이 점수가 모두 50% 미만일 때 무동기예요. 그냥 이걸 응용해 본다면 목표 지향성 동기에서도 저 네 가지 동기가 다 50% 미만일 때 같은 맥락에서 무동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계에서 정의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두 가지 다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 친구는 진짜 동기가 아예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무동기는 위에서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무동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재적, 확인된, 부가된, 외지적 이걸 아예 볼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얘는 무동기 끝. 그 중에 하나만 높으면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높으면요. 부가된이 높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무동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부가된 조절 동기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 거예요. 남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 네. 자, 이 내지적 이 자기 조절 동기가 읽히지 않는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릇의 단면이라고 볼게요. 물을 부어요. 고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 자기조절 동기로 이 친구의 동기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건 자기조절 동기라는 개념으로 어떤 아이의 동기가 너무 복합적으로 믹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의 결정성은 매우 낮은 것과 매우 높은 게 공존하기 때문에 얘는 자기 결정성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중적인 성향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성 동기를 가지고 이 친구의 동기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려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안 담긴 우산 모양이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약간 올라간다. 이거는 통계적인 오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딱 꺾여 올라가서 이 V자가 명확하게 나타나다. 그러면 이건 얘는 자기 조절 동기로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요런 성향도 있고 요런 성향도 있다라고 경향성 정도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논문에 쓰는 형식으로 쓴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단 경향성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한 3학기 정도 되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다 유의미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냥 아주 전통적으로 그냥 논문을 옛날부터 써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용어들을 그냥 사용해서 관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용어를 풀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네. 전문 용어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그래프 애들은 어떤 얘요? 얘는 자기조절 동기로 이 친구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물이 고이니까. 그런데 목표 지향성 동기로 보시면 돼요. 네. 확인된 조절이 좀 높아요. 확인된 조절은 뭐예요? 힘들어도 참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이건 뭐예요? 혼날까봐 공부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공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아유 그래 공부해야 되는 건 힘들어도 좀 참아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조절 동기를 가지고 아이들 동기를 이렇게 막 잘 살펴보진 않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목표 지향성 동기고 옛날 이론이 있죠. 자기조절 동기의 조금 더 할아버지 이론 구식, 구닥다리 즉 외지적과 내지적 이 두 가지로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요즘에는 그것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보면 아예 안 봤지 외지적이냐 내지적이냐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 본다는 뜻은 이걸 보는 게 맞아요. 내지적 동기가 3%예요? 그냥 매우 낮은 거예요. 그냥 공부에 대해서 즐거움도 모르고 지식 쌓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즐거움이나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확인된 조절이 매우 높다는 뜻은 공부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된 조절만 매우 높은 건 그러니까 확인된 조절은 그냥 딱 고3 혹은 재수생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친구에게. 그냥 그런 성향의 아이들. 이 친구들은 그냥 재수생이라고 볼게요. 목표들이 완전 다 똑같잖아요. 한결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가지고 이번엔 진짜 대학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관문을 고3을 거쳤는데 한 번 더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 대학이나 간 게 아니라. 그쵸? 사실 아무 대학도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얘가 재수를 했는데 뭔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럼 얘는 확인된 조절이에요. 그 가운데 공부가 즐거울 수도 있고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확인된 조절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 아니 재수생이 뭐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재수생, 고3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지금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나 성적과 관계없이 아이의 공부 마음을 진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못하는 아이들도 동기가 잘하는 아이들도 동기가 굉장히 낮은 애들이 있고.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한 동기랑 성적이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동기가 높다고 해서 성적이 항상 높은 건 아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동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애들은 성장을 할 때 네. 잘하고 있는데 동기가 이래라고 내게 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아이가 지금
그건 동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동기가 낮게 측정이 됐었다. 그러면 얘는 공부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고는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학원 보내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냥 적절하게 성실하고 적절하게 책임감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좋아. 예,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 타성에 찌들어져 있는 삶을 살지 그 가운데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위험하죠. 얘가 어느 날 다른 생각에 딱 먹어요. 그럼 얘는 단번에 접을 수 있는 아이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줘야죠. 그래서 얘한테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 뭐 하고 싶어? 저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너 왜 살아? 아, 뭐 그냥 뭐 죽지 못하니까 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비판적이잖아요. 냉소적이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님들 다 이렇게 막 낮에는 다 일하시고 우리는 학원도 안 다니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면서 그냥 뭐든 그냥 막 하고 놀잖아요. 그냥 저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그 뭐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뭐 곧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동네 여학생들만 많지 남학생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고무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놀긴 놀아야 되는데 처음 고무줄 하는데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해볼래 해가지고 아 됐어 처음에 이랬다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놀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뭘 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그냥 탐구할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탐구하는 것처럼 뭐 진로 적성 카드 놓고 탐구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냥 이런저런 경험을 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해야 될 것도 많았고 방학 숙제도 내가 안 하면 그냥 내가 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 책임도 내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주니까. 저희 어머니는 약간 방치해서 키웠었거든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기획돼서 키워진 아이잖아요. 기획사가 엄마예요. 기획사 대표가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딱 정해놔요. 얘는 의사로 키울 거야. 엄마가 애초에 애를 낳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못 해본 거 하고 싶으니까. 정해놓고 얘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잘하나 시켜보기도 하고 피아노 잘하나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깊이 못 판단 말이죠.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애는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어요. 그냥 엄마 말을 잘 들으면은 칭찬받는데 엄마 말을 딱 어긋나는 순간 엄마가 막 불효령을 내리는 너 미쳤냐? 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학원 다 끊어버려. 그러면서 얘가 좋아하는 것까지 못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얘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룰은 잘 따르는 거예요. 왜? 혼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달라는 거 적절하게 해주기는 해. 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규칙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없어요.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엄마가 문제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상담할 때. 자, 지금까지 확인된 조절 동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동기 볼게요. 목표 지향성 동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자, 지금 목표 지향성 동기의 오른쪽 보면은요. 질문 문항이 19에서 23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금 38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19에서 23, 29, 32, 33, 38, 39에서 43, 44에서 48. 그러니까 숙달 접근과 수행 접근은 별도의 문항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문항을 재탕해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내재적 조절 동기에서 시정하는 항목들 중에서 어떤 문항들은 어떤 요인들 있죠. 여기에 아까 지워버렸네요. 그 자기 조절 동기 중에서 내재적 조절 동기를 형성하는 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라는 녀석들이 있을 거잖아요. 키워드가.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키워드는 이런 성향이 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응답하기 좋게 이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질문 형태로 바꾸거든요. 이를테면 나는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공부한다. 나는 배우는 것이 즐겁다.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요인이 얘랑 겹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숙달 접근은 그냥 내재적 조절 동기랑 꼭 맞아요. 그래서 굳이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조절 동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형태의 동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목표 지향성 동기는 시작점은 같아요. 시작점은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겹치는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딱딱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아요. 왜냐면 속성들이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원이 달라서 자기 조절 동기의 어떤 동기는 목표 지향성 동기의 어떤 동기랑 같은가요? 라고 한다면 출발점인 숙달 접근 동기와 내재적 조절 동기는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얘는 얘네요? 아니에요. 얘는 얘이기도 하면서 얘이기도 해요. 즉 부가된 조절 동기는 수행 접근이기도 하면서 수행 회피이기도 해요. 그냥 얘랑 얘를 딱 악으로 맞춰서 맞출 수는 없어요. 비슷한 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 접근 동기를 물어보는 문항들을 더 두고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문항을 최소 수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으니 똑같은 질문을 2번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던지고 이 점수를 이쪽에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숙달 접근 동기는 1-19번부터 23번 내재적 조절 동기랑 완벽하게 같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점수를 목표 지향성 동기에 다시 한번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는 기타 다른 검사지 중에서 내재적 조절 동기와 숙달 접근 동기는 그냥 완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내재적 조절 동기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100% 자기 혼자 결정했다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조절 동기예요. 숙달 접근 동기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탐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좋아한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목적인데 저는 숙달 접근이 목적이에요. 러닝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게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내재적 동기도 같이 높아요. 네. 그냥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그럼 이름이 왜 다르냐?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다른 방식으로 지은 거예요. 네. 저의 영어 이름이 스티브거든요. 그 ST 이름이 이니셜이 ST잖아요. 성태 ST잖아요. 그래서 그 토마스 원장님이랑 에녹 원장님이랑 기타 등등 이제 몇몇 원장님들이 같이 있을 때 영어 이름 있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 테리라는 영어 이름 줬는데 별로여가지고 그냥 안 쓰고 있다. 그래서 테리 괜찮은데 이러다가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쓰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성태김이다. 예, 근데 뭐 이름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스티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에녹이. 그래서 스티븐은 그냥 스티브 느낌 있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원래 영어 이름 그렇잖아요. 토마스 강은 토마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붙였는지 아세요? 토마스 제퍼슨 보고 그냥 토마스라고 한 거예요. 나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자기 이름을 토마스라고 지었대요. 그 전까지는 강석호였어요. 서코필드죠. 네. 자, 그러면 숙달 접근 동기는 넘어가고요. 수행 접근 동기는 29, 32, 33, 38 요 지문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29번은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1-29번 선생님이 나를 훌륭한 학생으로 봐주는 것이 바라기 때문에 공부한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32번 내 친구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공부한다. 33번 내가 공부를 잘하면 주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완벽하게 하나의 정점을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38번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방향이죠. 뭔가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긍정적인 뭔가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친구를 이겨가지고
속풀이를 하거나 어쨌든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뭔가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 성적이죠. 그냥 영어로는 퍼포먼스예요.